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오랜 지인이라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당신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생각하며 베풀지만 결국 관계는 깨지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이용만 당한 채 버려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베풀다가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는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사는 게 힘들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운이 지독히도 없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떠넘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해주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깊숙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결국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은 반복됩니다. 전화가 오면 1시간 넘게 하소연만 듣고 만나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벼워지는 대신 당신에게 모든 감정을 떠넘깁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도 우울함과 피로가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언해주고 위로해줘도 그들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계속 떠넘깁니다. 심지어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며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당신은 상대방을 달래느라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감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선을 긋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7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다.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며 위로했고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줬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정숙 씨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 라며 늘 하소연을 하러 찾아왔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친구 김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화했다. 이 인간이 또 날 무시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처음엔 공감해 주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에 점점 지쳐갔다. 늘 똑같은 불만, 똑같은 하소연. 그런데도 거절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드냐? 라며 서운해했다. 결국 이정숙 씨는 김 씨 전화를 받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감정도 지치고 우울해졌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고 나면 홀가분해졌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다. 이정숙 씨만 감정의 찌꺼기를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대신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줄수록 나의 감정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의 문제에 조언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쉽게 베푸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정말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 너무 냉정하네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언을 듣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내 말 듣고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며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인생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한번 조언을 해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을 가져오고 마치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도 좀 봐줘요. 결국 친구의 인생 문제에 휘말려 감정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언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을 탓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며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나중에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조언을 쉽게 베풀면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남의 고민까지 떠안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조언을 구하면 가볍게 웃으며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집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조언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지혜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주변에서 형님이 경험 많으시니까 한마디만 해줘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오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고 나이 들수록 그래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라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어느 날 친구 박 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리려 하는데 요즘 장사가 될까? 김 씨는 고민 없이 말했다. 무조건 해봐야지. 요즘은 소자본 창업이 대세야. 박 씨는 김 씨의 말을 믿고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박 씨는 망했어.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적자가 쌓이고 있어. 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박 씨는 점점 형님이 해보라고 했잖아.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조언은 쉽게 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 후로 김 씨는 남의 문제에 쉽게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언을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결국 타인의 인생에 쉽게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번만 대신해줘. 라며 가볍게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도와주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무료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당신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어차피 할 일 없잖아. 라는 말로 당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합니다. 동네 친구가 나 대신 은행 좀 다녀와줘. 라고 부탁하면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탁이 점점 커지고 결국엔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마워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이번에도 좀 해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마치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 돈이 드는 일까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대신 이거 좀 사서 보내줘.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해주면 되잖아. 라며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노후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만 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로운 삶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김순자 씨는 평생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주변에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늘 남의 일을 대신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이웃 박 씨가 찾아와 인터넷 주문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대신 주문해줬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이것도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번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서류 좀 챙겨줄 수 있어? 부탁은 점점 늘어났고 마치 김 씨가 박 씨의 개인 비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사소한 도움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박 씨의 태도가 변했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라며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김 씨는 남을 돕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려났고 노후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김 씨는 결국 박 씨에게 앞으로는 직접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친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라고 말하며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엔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배신감과 후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한번 잃어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잃은 돈을 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빌리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면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처음엔 돕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빌린 사람은 미안한 감정보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얽히는 순간 평생 이어온 인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호소해도 나도 여유가 없다 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간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절대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이경자 씨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다.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뜻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다. 오랜 친구 박 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 씨는 큰 돈도 아니고 한 달이면 갚겠다는 말에 흔쾌히 돈을 건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연락했더니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박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돈은 받지도 못하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까지 깨져버렸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다녔다는 사실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순간 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이경자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겠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5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며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보입니다. 병원 갈 때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서류 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은 요청을 몇 번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베푸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변하면서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달만 도와달라 는 식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탁은 끝이 없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잃고 마음의 짐까지 떠안게 됩니다. 노후에는 남을 위해 희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일, 사회적인 관계에 시간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주기보다는 그 시간을 스스로 즐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바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내주면 결국 나를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 번 시간을 내주면 다음번에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예전에는 잘 해주더니 왜 이젠 안 해줘요? 라며 원망을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간, 돈, 감정까지 소모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랜 인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 베풀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남의 책임까지 대신 지는 순간 내 인생은 점점 타인의 것이 되어갑니다.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베풀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는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죽어도 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 속아 자신을 희생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노년은 자신을 지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 남들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은 어떤가요? 남들은 당신의 돈을 당연히 여기고
시간을 쉽게 요구하며 감정까지 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무기력과 외로움입니다.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돈, 시간, 감정, 건강,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까지 이것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단호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 이기심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는 노년의 행복도 없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이기심은 바로 돈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자식들 도와줘야지, 친구들에게 조금 빌려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른답게 베풀어라는 말로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거나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당신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시 벌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은 도와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결국 노후의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이기심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배신감과 후회는 2배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당신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의 마음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쉽게 잊고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노후를 편히 보내야 할 시간에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노년에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당신이 먼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년에 필요한 이기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2번째 이기심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쉽게 가져가려 합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 서류 좀 대신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주면 그 요구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심부름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매주 시간을 내달라거나 한 달 동안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세요? 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인 관계에 당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산책을 하고 나만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절대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많아 보인다고 쉽게 판단하며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시간을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바빠요라는 말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당신의 시간은 남의 요구와 부탁으로만 채워지고 당신의 행복은 끝없는 희생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기심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이기심은 바로 감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까지 모두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들의 하소연은 결국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나 그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당신이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가벼워질지 몰라도 당신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고민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조언하거나 현실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내 입장을 몰라. 내 말대로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는 말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괜히 끼어들었다며 후회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준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결코 서로를 치유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문제와 감정에 휘말려 당신의 마음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려 한다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혹은 지금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남들이 당신의 공감을 쉽게 요구하며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기심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당신의 삶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감정을 지키는 이기심은 곧 평온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 이기심은 바로 건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를 뺏긴다면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픈 것도 고통받는 것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도 오직 당신 혼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신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작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차갑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당신은 그때서야 자신의 희생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돌볼 힘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해. 병원에 가야 하니 오늘은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이기심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남이 대신 건강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거나 선을 그을 때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건강은 나를 위해 지킨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야 노년에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5번째 이기심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마음이 머무는 성역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공간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하며 당신의 집을 마치 공공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아이들 봐줄 수 있어요? 집이 넓으니 내가 잠깐 지내도 되죠? 이런 부탁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 요청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점점 더 점유하면서 정작 당신은 쉴 곳도 마음을 내려놓을 곳도 잃게 됩니다. 집이 어수선해지고 남의 요구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삶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찰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공간이 점점 당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오래 머무르며 자신의 필요를 당연히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점차 자신의 권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며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정도는 써도 괜찮죠? 내가 여기에 있으니 좀 협조해줘야죠. 라는 말로 당신을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공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조차 남을 위해 희생한다면 당신은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이기심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요구할 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해요. 라는 말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함께 앗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내주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지고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공간은 나만의 성역이다. 이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집과 마음의 영역을 지키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공간을 마음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지켜져야 하니까요. 노년에 꼭 가져야 할 6번째 이기심은 결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을 대신 내리려 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말 듣는 게 좋아요. 당신의 삶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듯이 조언하고 간섭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며 당신을 문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정을 빼앗기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춘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은 그 집 너무 커요,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 라며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유를 들먹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이걸 하세요, 저걸 하지 마세요 라며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년의 결정은 곧 존엄과 직결됩니다. 남이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삶의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바로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맞는지는 오직 당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당신이 내린 결정은 설령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경험으로 남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이 내린 결정은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기심은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야 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태도를 가지고 당당히 자신을 지키세요. 그 어떤 결정이든 그것은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남에게 빼앗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삶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7번째 이기심은 행복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끌려다니며 내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그 나이에 뭘 그런 거래?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은근히 제지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치 조용히 인생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들이 강요하는 불행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나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묻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야지라고 자위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이기심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비웃거나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행복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는 이기심을 가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만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결국 이기심은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시간, 돈, 감정, 건강, 그리고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은 남는 에너지 없이 소진된 채 삶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기심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곧 당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맞추며 희생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 되찾아야 합니다. 죽어도 이기심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당신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빛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돈 없으면 노후가 불행하다? 아닙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행복을 돈과 직결시킵니다.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그저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돈이 없으면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 없이도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여유와 삶의 태도입니다. 돈은 없어도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자신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을 만들어 갑니다. 정원을 가꾸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첫 번째 비결은 행복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입니다. 노후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병원비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찬란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8세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남은 재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지원을 하느라 저축은 거의 없었고 한 달 연금은 빠듯한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냥 이렇게 버티다 죽는 거지. 하지만 김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김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자신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끼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집 근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요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김 씨는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는 세상은 여전히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는 돈이 없어도 삶을 찬란하게 만듭니다. 김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 그의 일상은 특별한 지출 없이도 풍요롭고 따뜻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찬란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관계를 활용하라. 의존이 아닌 교류로 만드세요. 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세 정 씨는 은퇴 후 혼자 살며 빠듯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걱정 때문에 누구와도 연락을 끊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모임에 나간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관계가 그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 씨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도움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친구는 근처 무료 건강검진 정보를 알려줬고 또 다른 친구는 저렴한 취미활동 장소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들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돈은 관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벗어나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교류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 씨는 요리에 자신이 있었고 친구들을 초대해 소박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는 사실이 그를 더 즐겁고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웃어줄 사람들이다. 그는 그 관계들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했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 속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세 번째 비결, 내가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왜 나는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이런 후회는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노후를 찬란하게 보내고 싶다면 먼저 내가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0세 김 씨는 은퇴 후 과거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 사업 실패로 잃은 돈, 자녀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 등 과거의 결정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내 삶은 실패투성이야 라며 자신을 책망했고, 이런 후회는 그의 노년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는 자신이 했던 노력과 선택이 그 순간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었다.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 대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하며 지나온 세월도 내 삶의 일부이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 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잘못된 선택까지도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면 노후는 더 이상 후회와 자책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과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현재의 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삶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나온 세월을 안아주세요. 돈이 없어도 내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네 번째 비결은 몸이 자산이다. 건강에 투자하라. 입니다. 돈이 부족한 노후에도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4세 박 씨는 퇴직 후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무료로 진행되는 지역 요가 강좌에 참여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 건강하니까 친구들과 만나고 산책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박 씨에게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비싼 병원비나 특별한 운동 장비 없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 간단한 체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핵심입니다. 특히 과도한 약물 의존이나 불필요한 건강 보조제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노후를 찬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작은 이상이라도 미리 발견하여 관리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지 않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가 돈을 절약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건강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일이 멈추고 경제적인 부담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면 돈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돈 없이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통해 노후를 찬란히 빛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투자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5번째 비결은 삶의 의미를 찾아라. 입니다. 노후의 삶이 공허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나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71세 정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길게 낮잠을 자며 무료한 나날을 보냈죠. 처음에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을 떠올렸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삶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없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글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하루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도 발견됩니다. 75세 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제 삶도 더 빛날 수 있죠.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노후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채워가는 여정이다. 돈이 없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노후를 찬란하게 만드는 5번째 비결입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6번째 비결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입니다. 노후를 혼자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노후를 찬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주변을 채우려고 애쓰는 대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고 느낄 수 있다면 노후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변합니다. 73세 최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서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왜 이렇게 쓸쓸할까? 라고 생각하며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즐길 수 있는 건 뭐지?
그날 이후 최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단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어서 작은 수첩에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다. 최 씨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동네를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혹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 즐겁긴 하지만 그 시간이 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최 씨는 이제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나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후의 행복은 결국 내가 나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 없이도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 충분히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노후를 빛나게 만드는 6번째 비결입니다. 돈 없어도 찬란한 노후를 보내는 7번째 비결은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감사하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하지 못했던 선택들에 대해 후회하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무탈하게 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입니다. 73세 박 씨는 늘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자녀들을 완벽하게 뒷바라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래도 큰 병 한 번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았구나.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몸이 건강한 것,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경험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식사를 하며 오늘도 이렇게 한 끼를 먹을 수 있구나 라고 느껴보세요. 이런 사소한 감사가 쌓이면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그는 과거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는 노후를 찬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많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빛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가 불행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7가지 비결만 제대로 실행해도 당신의 노후는 누구보다 찬란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행복은 호화로운 집이나 값비싼 여행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태도에서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건강한 몸, 소중한 관계, 나만의 의미를 찾는 삶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 삶은 초라하다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로 얼마나 빛나게 살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나만의 행복 비결을 찾아보세요. 돈 없어도 찬란한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찬란한 노후를 위해 나만의 길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65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65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나이와 수명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치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관리, 운동, 반려동물과의 관계 같은 일상적인 것들만큼이나 여러분의 정신적 태도와 내면이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이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말만 듣고 지나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20년, 30년 뒤를 대비하려면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살지 마세요. 6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요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강렬하게 다가가면 그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을 아끼는 습관, 나만의 건강법입니다. 65세 이후의 수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내 몸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그냥 아프겠지 하고 방치하면 후회는 나중에 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했느냐가 단 1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이제 더 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내 몸을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운동 미루셨죠?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운동만 해도 체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빵, 라면, 기름진 음식 계속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수명은 확실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바로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노년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몸의 모든 시스템에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웃음, 마음의 여유는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 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몸 관리 안 하는 노후는 불행한 노후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정신 건강을 챙겨라. 마음의 평화가 수명을 좌우한다입니다. 65세 이후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몸도 함께 망가진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몸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이 가장 큰 적은 바로 고립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혼자만 남은 고독감은 더욱 깊어지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올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결국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립을 막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 가족, 지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벼운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려면 긍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퇴화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은 더욱 젊어지고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신체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 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방황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불안정하면 결국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평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올라가고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따라서 정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수명은 짧아지고 몸도 함께 망가지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정신적인 안정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긴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꾸준한 운동, 몸은 오래 살아가려는 본능을 가진다입니다.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도 아무리 늦었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할 때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노년기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운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스스로 걷기도 힘들어지고 혼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몸은 점점 더 퇴화하고 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과격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면 재미도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조금씩 시작한 운동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히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몸이 반응하고 건강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유연성, 고집을 버리고 변화에 적응하라입니다. 65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죠.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유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연하지 않으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싫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거부한다면 점차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정보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자극이 부족해 우울하거나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창의력도 떨어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반면 정신적 유연성을 유지하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온라인으로 친구와 소통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일상이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고집 부리기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고집을 버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지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유연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특히 65세 이후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건강 문제나 신체 변화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현실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장수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통해 자기 성장을 추구해 보세요. 둘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과 미래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정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변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 과식은 결국 죽음의 속도입니다.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나 식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식과 불균형한 식사는 결국 건강을 빠르게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과식해도 금방 소화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과잉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 결과 비만과 당뇨병,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과식은 단기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으며 몸에 축적된 지방은 결국 내 몸을 압박하고 병을 불러옵니다. 둘째, 당분과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염분과 당분의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특히 소금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짜고 달고 맛있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중독적인 맛이 입맛을 돋우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파괴하게 됩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기초 대사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 등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과 함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늦은 밤의 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내 리듬을 깨트리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적절한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피부도 건강해지며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물 한 모금에도 건강이 달려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식습관이 노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과식, 과도한 당분, 나트륨은 죽음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은 장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장 잘 먹고 잘 자는 습관을 들여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이야말로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나이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태도와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이제 알게 되셨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수명은 물론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한다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늦어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건강을 만들기 위한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선택이 그 어떤 약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결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 비법은 그냥 흘려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후 매일같이 찾아오는 피로감, 점점 무뎌지는 기억력, 그리고 작아지는 체력. 이런 변화들을 나이 드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5가지를 지킨다면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그리고 더 길게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래 살고 싶으면 꼭 지켜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걷기는 오래 사는 삶의 기본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체중이 조절되며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어라며 걷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누워 걷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즉 하루 7,000보에서 1만 보를 걷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몸은 회복하고 마음은 정화되며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걷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하루 1시간 걷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혈압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매일 걷는 습관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낮춰줍니다.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1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약 30만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무릎과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뼈를 강화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단련시켜 관절염의 위험을 줄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걷기는 필수적입니다. 걷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덜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걷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며 걸어야 합니다.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 밀어내는 방식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는 조금 빠른 정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짧게 나눠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걷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한 정거장 먼저 내려 목적지까지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매일 1시간씩 걷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 취하기는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숙면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며 수명을 늘리는 비밀 병기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제대로 잠을 자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젊음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잠이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숙면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서야 잠이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며 깨닫는 일이 반복됩니다. 숙면이 우리의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먼저 숙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특히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숙면을 통해 해소됩니다. 면역 체계는 이 시간 동안 더욱 강력해지고 심장은 쉬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숙면은 뇌에도 필수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저장한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삭제하며 새로운 기억을 고정시킵니다. 즉, 숙면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되며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숙면이 피부에도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뷰티 슬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피부톤이 맑고 주름이 덜 생깁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은 숙면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며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 발병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의 해마 기능을 손상시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은 나는 밤에 45시간만 자도 괜찮다며 수면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 당뇨, 심한 피로감을 겪으며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수면 부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후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습관을 들였고 피로감은 물론 건강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내 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로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숙면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약속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활력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만이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뇌 활동에 도움되는 퍼즐이나 독서는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점점 느려지고 퇴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강력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뇌 활동에 도움되는 퍼즐과 독서입니다. 퍼즐이나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뇌를 자극해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작동시킵니다. 퍼즐을 풀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퍼즐은 우리의 기억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특히 치매 예방 연구에 따르면 퍼즐과 같은 사고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는 또 다른 강력한 두뇌 운동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단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추론하며 이야기 속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기억력을 강화하고 사고력을 높이며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단 6분 동안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6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서와 퍼즐은 몸의 피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은퇴 후 무료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주 깜박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퍼즐 맞추기와 소설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그의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어를 이해하고 줄거리를 따라가는 과정이 내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김 씨는 그 후로 퍼즐과 독서를 일상에 녹이며 전보다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뇌 활동은 단순히 뇌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또한 두뇌 활동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어려운 퍼즐을 풀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뇌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어보세요. 교차 퍼즐, 수도쿠, 추리소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말처럼 퍼즐과 독서는 당신의 뇌를 새롭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몸도 따라 좋아지고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책 한 권을 펴거나 퍼즐 한 장을 펼쳐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 늘리기는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새롭게 만드는 혁명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주식처럼 먹으며 단백질이 필요하잖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육류 섭취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은 몸속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육류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붉은 고기를 100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대장암 위험이 17%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몸속 위험 요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박 씨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그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며 이대로 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채소와 과일을 식단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내 몸을 살렸어요.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 비타민C가 가득한 브로콜리, 면역력을 높이는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은 피부를 맑게 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고기를 줄이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구운 가지를 선택하거나 스테이크 대신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아침에는 간단한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오늘 먹는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세포를 되살리고 병을 예방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 유지하기는 오래 사는 삶에 감춰진 비결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뜻한 대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고립된 삶을 선택한다면 건강과 행복은 물론 수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오래 살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는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자주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활동은 뇌의 활성화를 도와 치매 위험을 30% 이상 낮춰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접어든 이 씨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며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 노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매주 모임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삶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행복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 가벼운 안부 문자, 혹은 작은 선물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웃음은 천연 진통제이자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혼자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그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택할 순간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라는 말은 결국 평생 시작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는 단 5가지,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젊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당신의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한 걸음씩 바꾸겠다는 그 다짐이 당신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